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지는 가운데 이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걱정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5달째 연속으로 2%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민층을 위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만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만들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나이는 만 56세, 이름은 강윤선입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6만 회분이 오늘부터 5일까지 들어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600만 회분이 계획대로 속속 공급될 예정이어서 1차 접종 목표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접종자를 상대로 추석 연휴 사적 모임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는 6일부터 2주간은 백신 접종자가 일정 수 이상 포함될 경우 6명까지, 이후 2주간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늘리고 접종 완료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최종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2,000명을 오가는 유행이 계속되는데 섣부른 방역 완화는 확진자 급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가 대부분인 상황에 1차 접종자까지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분명히 1차 접종자에 대한 예방 효과는 30%밖에 안 된다라고 영국에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방역 완화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안 행사에 한해 접종 완료자에게는 인원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백신을 2차, 2차까지 다 완료를 한 분들이 일정 규모 미만으로 모이는 것은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명절이니까요. 그동안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던 모더나 백신은 다음 주 초까지 6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전까지 18세에서 49세의 접종 인원을 최대한 늘리려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돼 3,600만 명 1차 접종 목표는 문제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6일주 예약은 백신 배송 기간을 고려해서 8월 26일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9월 6일주의 예약 인원이 8월 24일 발표 전에 비해서 약 9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가 이번 4차 대유행을 부른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정부는 추석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정부의 방역 관리가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거나 월경장애, 하혈까지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 모두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뒤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청원글입니다.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접종 백신은 제각각이고 접종 나이도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백혈병을 백신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을지 정부와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유전적 요인 외에 항암제 같은 약물로도 촉발될 수는 있지만 수년 동안 노출돼야 발병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접종 이후에 수일에서 수개월 이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1년에 3,500여 명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백신 관련성이 확인된 건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접종 뒤 하열이나 생리장애가 생겼다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식약처에 확인된 건 18건, 영국에서 보고된 건 3만 건이 넘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리에 대한 이상은 스트레스라든가 피로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자궁근종 등 여러 약물 반응 등 여러 가지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감염 예방이나 위중증 방지를 위해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비영리단체나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 영유아 대상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곳 교직원들은 대부분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유아보육시설입니다. 4살에서 6살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 누적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즌이 끝났는데 가족들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교사였는데 모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백신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시설이 교육청 인가를 받는 유치원이 아닌 종교교육을 하는 비영리 단체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백신 사각지대였던 셈입니다. 그분들은 그 필수 접종 대상자는 아니었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좀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경기 성남시 영유아 어학원에서도 교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교사 1명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뒤 동료 교사와 원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모두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확진된 교사는 모두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시설이 학원으로 등록돼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지자체 자율 접종은 가능했지만 확진된 교사들은 미접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려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청 인가시설이 아닌 곳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같은 영유아 시설인데도 백신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감염 위험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의 협상은 타결됐지만 전국 10여 개 대형 병원이 각각의 이유로 개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진 충청권에서도 종합병원 한 곳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파업료도 노조기만 건양대 의료원 규탄한다! 대전 건양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병원 측이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조정 연장을 거부해 사실상 파업을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1시간이라도 연장을 해서 교섭을 하자라고 했으나 저희는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파업권을 획득해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보건의료노조 건양대학교 의료원 지부 조합원은 600여 명에 달합니다. 전체 조합원 900여 명 중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3분의 2가량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병원 운영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을지대병원 노조는 건양대병원 노조가 먼저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혀 연쇄 파업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건양대병원이 장기화되고 저희 병원도 해결이 안 되면 파업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에서 확진자가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대전도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자마자 신규 확진이 급증한 상황.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이 있는 종합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대의료원과 한양대의료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10여 개 병원 노조가 개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첫 승부처인 충청권 대결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 검증해야 한다,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팽팽한 맞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충청에서 펼쳐지는 첫 표심 대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명락대전은 일촉즉발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 검증해보자며 수임료가 얼마였는지 해명 압박에 나선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당내에서 공격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죠.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게다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명백한 낙서 목적 허위사실 유포의 범죄 행위죠.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너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네가 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변호사 선임료 집행에는 이상이 없고 대납은 상상해 본 적도 없다며 당과 경선을 망치기로 작정한 거냐고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경선 투표를 코앞에 두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공방은 대리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가운데 민심이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는 첫 승부처 충청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검찰이 법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고발장을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했지만 여권은 윤 전 총장이 기획한 정치 공작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한 언론에서 공개한 법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작성 시점은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해 4월 무렵. 고발 대상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를 포함해 언론 관계자 등 11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고발 인카는 비어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였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만들어 국민의힘의 전신인 옛 미래통합당에 넘겼다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검찰개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이 정치권에 형사고발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당시 통합당 쪽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청부 고발이라면 실제 고발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당시 당 차원에서 관련 고발은 한 적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문건을 받았다는 건 명확히 부인하지 않아 정치권 파장은 되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라고 지적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윤 전 총장 지시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직체계상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그런 행태는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제도 만들겠다는 타락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야당이 벌인 경악할 정치 공작이라며 당사자에 대한 감찰은 물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출석하여 증언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여권의 공세에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모르는 입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은 물론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개입 여부를 두고 진상규명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측의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안규령 앵커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앵커,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윤 전 총장의 재직 시절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문건을 실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건넨 것이라며 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발인,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은 비어 있고요. 피고발인, 고발 대상에만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최강욱과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또 MBC와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까지 모두 11명의 이름이 고발 대상자로 기재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해당 고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법률지원단으로 전달됐지만 실제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 측에 건넸습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했다도 문제고 사적으로 했다도 문제고 상당히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인데, 자, 11명이라고 했는데 11명을 무슨 이유로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까?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발 대상에는 범여권 정치인 외에 언론사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발장에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MBC는 지난해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죠. 또 뉴스타파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발장은 해당 보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윤 전 총장과 김 씨, 한 검사장 등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뉴스버스는 당시 검찰이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 자료까지 수집해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혹 제기에 이름이 거론된, 그러니까 고발 대상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사의 정치 공작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검 수사로 정치 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의 물건처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꺼내어 썼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검사들이 획책한 공작 정치에 얼마나 합의하고 관여했는지,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정치검사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건 아닌지 규명하고 그 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역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흐릿했던 장면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을 검찰총장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일이 뭔가 있을 거라는 감은 잡았었는데 막상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수사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발장을 접수하도록까지 사주를 했다는 그 현실적인 어떤 실제 보도를 보니까 이건 이게 꿈인지 사실은 생시인지 한순간에 좀 멍했죠.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이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대선 주자들도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중대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야권 대권 주자들도 거들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검찰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써 넘겼다는데 이를 윤 전 총장이 양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전 총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혹 제기에서 반대편이니까 세 사람이죠.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그리고 전달했다는 손 검사. 이 세 사람 측 반론은 어떻습니까? 예, 고발장의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을 실제로 전달받았는지 또 당에 건넸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에 전달했다면서도 전달받은 기록을 모두 지웠기 때문에 고발장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공익 제보를 청부 고발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이었던 국민의힘 정정식 의원은 관련 고발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몰랐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으로 그쪽 보도 보고 알았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 그걸 받은 적도 없고, 예, 직접 받은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번 파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캠프 측은 윤 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네,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이후 별도로 나온 논평을 통해서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윤석열 캠프는 해당 보도는 허위 보도이자 날조라며 인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혹에 열쇠를 쥐고 있는 손 검사 역시 언론을 통해 황당하다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손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이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인터넷 신생 매체인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인터뷰를 최초 보도해 알려졌는데요. 뉴스버스 측은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의 해명 모두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내일 추가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번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감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여야 대선 경선 소식입니다. 여야 모두 집안 싸움이 치열합니다. 사생 결단식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부터 가보자. 민주당. 예. 지금 당원들의 투표는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거고, 대전 충남 선거 결과 발표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뭐 이제 결국 어떤 시간에 쫓기게 되니까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하필 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무료 변론? 이제 국민들로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이슈가 최대 이슈로 돼버렸는데 예. 잠깐 좀 한번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죠. 예. 그 사건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1억 원도 안 들었다고 보도가 됐지요. 1억 원도 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지요. 그래서 그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사생활이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대해서 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지요. 하여간 분명치 않았다면 분명하게 해야죠. 사실 네거티브도 좀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건들이 진행됐었던 시기를 경고하면서 이재명 지사 재산은 실제적으로는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 또는 비난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쪽에서는 후보 얘기를 들었고 한쪽에서는 선대 본부장 얘기를 들었는데 급이 안 맞죠 사실. 후보를 놨어야 되는데 사실은 선대본부장이 맞는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직접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의 처음 경선, 지역 경선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경선을 앞두고 상당히 쫓는 자 입장에서, 즉 추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대책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참모가 나서지 않고 직접 나섰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쨌든 반전을 이뤄보겠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추격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 앞으로 지역 경선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 지역에서 반전을 이루어서 본인이 충청 지역 예비 경선에서 1위를 해야만 예. 앞으로의 경선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이 부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본인이 나서서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개는 어느 지역은 어느 후보가 확실하게 우위에 예. 서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다른 후보가 우위에 서 있고 이게 있는데 그렇죠. 충청권은 그게 없으니까 예. 여기에서 첫 번째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다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인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아니 자료가 있으면 내놓으면 되는 걸 가지고 뭘 이렇게 시간을 지질 거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돈을 처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또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예. 이게 뭐 1억이라고 아까 이낙연 후보는 얘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했다.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박주민 그 선대위원장 말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돈이 재산이 줄어들었지 증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걸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어난 걸 보면 이게 이제 부정청탁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재산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얘기하면서 허위 정보를 지금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재산이 줄고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미 공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재산이 줄고 늘고는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해요. 저는 예. 그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변호사비를 얼마를 지급했냐 하는 부분은 공개를 꼭 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건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개인 정보고 그걸 내가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그걸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이번 경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약간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라고 하면 추격자 입장에서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또 반대로 네거티브를 너무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지층으로부터는 또 이반 현상이 일어날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면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돈이 오고 갔다면 거래인데 예. 개인 간 거래 내용을 놔둬 내놓으라는 거냐? 그렇죠. 더군다나 저쪽은 그걸 세무서에 또 신고해야 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아 당신이 지급한 거나 빨리 얘기를 해보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아무튼 뭐 치열하게 싸우긴 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주제입니다. 자 그나저나 선거 결과는 이제 이틀 뒤면은 충청권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예. 아마 그 충청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조직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예.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충청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없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게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이 되는데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대세를 따르는 현상을 좀 일정 부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세의 흐름 자체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그 흐름에 비슷하게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뭐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예. 예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 이제 대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전망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혹시 지역적으로 봐서는 예. 충청 지역이라고 하지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이라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깝죠. 가깝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숨은 어떤 조직이나 숨은 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예. 조직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 거냐 문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고관여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이나 아니면 대세 일정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력이 영향을 미치는 고관여 정치에 고관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네. 의외로 정세균 후보가 상당히 많은 득표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앵커 리포트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검찰 조직에서 야당 쪽으로 이런 여권 인사들을 좀 고발해 주시오. 예. 그 다음은 우리가 처리를 맡겠습니다라는 식의 뭔가 유도가 있었다라는 예.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던 데가 아니라 서류까지 나오니까 좀 충격이 좀 큽니다.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지만. 고소장이 나왔고요. 예. 고소장에 명확하게 이름도 있고 거기에 또 어느 부서로 이게 가게 돼 있고 고소인의 이름만 빠져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래통합당에 이제 전달됐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니고 물론 이제 의혹이니까 이거 사실관계는 이제 나중에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검찰이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죠. 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이 야당에게 고소를 해달라고 청탁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요 윤 전 총장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를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이슈가 터진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더라도 이 문제가 이슈화 돼서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가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조직이 개입돼 있다면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고 그럴 또 그 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오고한 게 있기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럼 검찰을 사적으로 움직인 거냐 그렇죠. 이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데 홍준표 의원은 해명해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신경전은 계속 여야에서 거세지는데 오늘은 홍준표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테르테 공방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그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내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는 게 2017년도 중앙지검장 할 때 우리 쪽에 사람 1000명 데리고 와서 강압수사를 했고 그중에 200명을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냐. 그런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그 두테르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두테르테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다들 볼 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 했고 또 저희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그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법을 모르는 양반들이 아니고 검사 출신 선후배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형 집행을 얘기했는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마구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지 다 아는 얘기 같아요. 서로 간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 투표로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역선택 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둘 사이가 확 벌어지더니 두테르테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검찰의 어떤 유도 의혹에 대한 해명하라 요구도 나오고 좀 얽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본인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어찌 보면 1위 후보를 계속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위 후보가 지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현재는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 지지율을 일정 부분 끌어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타겟으로 삼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만 이제 그 윤석열 후보도 이 두테르테식이라는 발언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형제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이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뒤에 가서 두테르테식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외교적 문제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어쨌든 두테르테라는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인용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라에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이제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교적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외교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이런
거의 뭐 국제사회에서 좀 독재자라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인용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또 홍준표 후보에게 왔다고 하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건 저는 좀 발언할 때 사용하는 용어나 비교하는 대상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벌떼같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상당히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말 하니까 많은 후보들이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벌떼처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후보들에 대한 폄훼라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발언할 때 하나하나 발언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예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언어 사용 때문에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검사 선후배 사이에 점점 치열해지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이제 바싹 다가갔다는데 실제로 범야권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고 할 때 지금 두 사람 사이가 한 3% 정도로 좁혀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고발을 유도했다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거나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씩 나올 경우는 추석 전에 혹시 골든 크로스로 더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3%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표본 오차를 계산하면 오차 범위 내예요.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1이나 2라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현재는 얘기할 수밖에 누가 1이다 2이다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사안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검증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검증 과정을 감찰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나가서 여권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게 일정 부분 지지율이 옮겨갈 가능성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이라고 하면 이 오늘 터진 이 언론 기사의 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야권 후보의 지지율에도 출렁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본인한테 오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수가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니까 좀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하나씩 또 풀어가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강 씨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잔인한 범행으로 사회에 불안을 일으켰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피의자는 만 56살 남성 강윤성입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노는 시작 1시간 20분 만에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을 연달아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등 범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충분히 있고 강윤성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 공개로 얻을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익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첫 범행 전 절단기와 흉기, 렌터카까지 준비한 만큼 미리 범죄를 계획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또 돈 문제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여성을 살해했다는 강윤성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들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과 강력계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팀 직원이 확진된 건 아니라 강윤성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강력계 직원 전체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면서 사건 수사가 한때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강윤성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강윤성이 출소해서 자신을 과시하며 유흥비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털어놓는 통화 녹취했던 거 앞서서 전해드렸었죠. 범행 이유를 자본주의 사회 탓이라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5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출소 직후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정도로 사리에 밝았던 강윤성. 집을 구하는 건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심리치료 강사와의 통화에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바로 그냥
현실로 돌아와 버렸어요. 과다한 보증금.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들지도 않는 방인데 턱없이 비싸요.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막 50만 원, 60만 원. 과거 자신의 범죄를 물질 만능 세태와 연결하며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저도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칼들이 대고 거기서 돈 뺏고 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물질 만능 시대에 그때는 뭐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돈을 이렇게 취급하고. 변명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범죄자 대부분이 돈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칩니다. 자본주의 그런 시대에 있어서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거의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95%가 다 돈 때문에 범죄하거든요. 계속 그런 생활을 하다가 늘어나는 건 전과고.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회피하며 사회 탓을 하는 모습에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특성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 불공정이나 또는 자기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범죄를 하는 이유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자포자기 어떤 논리, 더불어서 망상적 사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강윤성은 출소 전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회개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고 출소 후엔 현실을 피하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살인이라는 더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게 오히려 더 자극제가 돼가지고 어디로 막 지방을 막 교회로 피하기 이전에 현실에 부닥치는 거죠, 그냥. 저는 그런 회피를 하지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교화된 듯 보이는 언행을 했지만 표면적이었을 뿐 본질은 바뀐 게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성향을 좀 더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처분을. 전문가들은 강윤성처럼 전과가 많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출소 이후에도 성격 장애 등을 치료받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의 집에 2시간 가까이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예, 이번에는 범인이 지난해부터 피해 여성의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오는 남성. 성폭행 실패 후 자해한 손을 부여잡고 서둘러 걸음을 옮깁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 안 하십니까?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피해자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위해 피해자 집에 1시간 넘게 숨어 있었던 범인. 경찰은 성폭행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고소장도 추가 접수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의 통화를 엿들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범인이 전자발찌를 찬 채 이후 몇 달 동안 속옷을 비롯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범인은 피해자 승용차의 예비 키까지 몰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언제부터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집에?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 집 비밀번호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파트 왜 들어가셨어요? 이에 따라 경찰은 먼저 피해 여성을 불러 절도 관련 피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식반을 여성의 집으로 보내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강윤성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예측하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특정 강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 2에 보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피해가 막대할 것, 그다음에 범죄가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재범의 방지와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피해의 중대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자수해서 자기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까지 있었으니까 범죄를 범했다는 것도 충분한 것이고 이중국 사건에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공공이익에 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당연히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지금 만 56세 강윤성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범행 동기 등을 강도 높게 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 전에 절단기 그리고 흉기 렌터카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계획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제가 지금 도루기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하고 통화를 조금 나누었었는데 25일 날 이미 렌트카를 빌려요. 근데 렌트카는 지인의 이름으로 빌려놓고 26일 날 3시쯤에 공업용 카트카를 사고 그 한 5시쯤에 흉기를 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이제 피해자 한 분을 살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 이제 한 오후쯤에 전자발찌를 끊는 거죠. 그리고 28일 날이 하루가 비어요. 그때 뭐 서울역 근처에서 막 찾는데 도망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럼 28일 하루 비고 29일 날 새벽 3시에 피해자 한 분을 더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제 그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건데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분명 계획 범죄인 듯하고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데 흉기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부검 결과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종합을 하면 피해자의 몸에서도 일정 부분의 상흔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새벽에 잠깐 나가서 외출 금지 명령을 외출 금지를 이렇게 위반했잖아요. 그때 편의점에 갔을 때 자기 치료하는 거를 사지 않았을까? 그 흉기와 관련돼서 자기가 자상을 입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계획적인 살인이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자기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한 그 피해 여성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 여성이 돈을 안 빌려주겠다. 난 돈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라는 진술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강 씨의 자기 진술이니까 확인해야 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금전적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반드시 경찰에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하는데 살인죄에서 계획성은 굉장히 형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범죄의 동기 역시 우리가 양형 기준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그 양형 기준의 동기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자발찌를 차고 가출소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관찰의 감독이 기관에게 있는데 동부보호관찰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법무장관도 문제가 좀 있더라라고 한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사실 동선이 그렇게 있는 동선이 아닌데 당신께서도 굉장히 마음에 착잡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장관께서 동부에 가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 게 과연 동부보호관찰소 직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공조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원래 오늘 오후에 장관께서 종합대책을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더 밀려져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동부관찰소 직원분들께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전자발찌를 찾는 사람이 반경 1km 안에서 거의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야간 주거에서 이탈을 해서 나갔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의 증후가 될 수 있으니까 단순히 그때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해가 전화를 딱 하니까 이미 집에 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갔는 걸 확인하니까 GPS 보니까 집이 맞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거치지 말고 분명히 끝까지 그 집에 가야 된다.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반경 1km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야간 출입 제한을 위반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좀 적극적으로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똑똑 두드려서 확인하는 절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경찰과 그다음에 보호관찰관 사이에 사법공조 시스템도 좀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의 남성이 여성의 집에 2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성폭행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방금 이제 기자도 예. 말을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화의 소리를 엿듣고 비밀번호를 알았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전부터 집에 들어가서 수차례 방금 기사에서 봤지만 속옷, 기타 물건들을 절도를 했다라는 예. 것과 지금 들어갈 때 혹시 그 엘리베이터 안에 탔는 모습 보면 지금 살짝 지나갔는데 청테이프를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획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시간 40분 가까이 기다렸다가 흉기까지 들었다니까 사실 정말 저는 이 피해 여성에게 참 한편으로 다행인 게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듣고 전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전자발찌의 한계죠. 위치만 알 수 있지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있으면 똑같은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 GPS 보면 이게 공간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반경 1km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 전자발찌는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과연 범죄 억제에 과연 어떻게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남 장흥에서도 50대 남성이 마찬가지. 전자발찌를 끊고 지금 탈주한 상태입니다. 네. 동선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서 강 씨의 경우도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동선이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는 좀 조심들 하셔야 되겠죠. 이 사건은 저는 약간 좀 경찰분들한테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예. 성폭행 범죄 수사 중이었거든요. 예. 성폭행 범죄 수사 중이었는데 왜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게끔 만들었을까?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전자발찌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였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신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물론 뭐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서 성폭행 사실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당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했던 마창진인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전자발찌와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잇따르다 보니까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선택과 집중, 선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장관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재범의 위험성 평가를 굉장히 좀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 이게 K-솔라스와 PCLR이라 그래서 PCLR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검토하는 거고 K-솔라스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발찌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충동이 너무 강해서 전자발찌 차고 분명히 전자발찌 안 찼으면 10번, 20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국민한테 너무 죄송스럽지만 조금 범죄가 억제될 수 있는데 그 억제가 완벽하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게 국가의 제1책무인데 그러면 여기에 재범의 위험성을 좀 촘촘하게 판단해서 전자발찌는 아까 제가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위치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위치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만 세상에 나오고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거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그게 보호소용이 됐건 그게 하프웨이 하우스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됐건 그런 중간지대의 제2의 선택지를 좀 만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국은 아무튼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권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이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되갚아주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 수갑을 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에 오릅니다. 경찰은 새벽 5시 반쯤 수사 인력 100여 명과 40여 개 중대를 동원해 기습적으로 구속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진입 40여 분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입니다. 경찰이 건물 출입을 통제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폭행하신 분, 폭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경력을 잡고 폭행하십니까? 양 위원장 검거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70여 명은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석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재현을 빼주고 왜 우리 위원장을 잡아요 뭐? 양경수를 석방하라! 양경수를 석방하라! 양경수를 석방하라! 이어 경찰의 영장 집행을 폭력 침탈로 규정하고 임원 8명 전원이 삭발을 감행하며 항의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 셈이라며 오는 10월 20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성사시켜 되갚아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쟁을 선포한다면 전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탄압이 온다면 투쟁으로 총파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먼저 조합 간부 3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 뒤 지부별로 릴레이 단식 등을 이어가며 총파업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교육감에 대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출범 100일을 훌쩍 넘긴 지난 5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제 수사 의뢰한 사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첩한 사건 하고 고소고발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 개시 석 달여 만에 공수처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먼저 조 교육감의 특혜 채용 혐의 인정 여부를 비롯해 그동안의 수사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법상 조 교육감에 대해선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는 만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한 채용이자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이 공소 제기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공소심의위원회로 응수했고 5시간의 논의 끝에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피의자의 참여권도 무시한 일방적인 결론이라면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쉬운 사건을 택했다는 등 여러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마침내 내놓는 1호 사건에 대한 결론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국가 부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새해 예산 604조 원과 관련해서 맨 위에 정부 부채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죠, 주로. 1000조 넘는 국가 부채, 국가 채무를 어쩌려고 이러느냐. 지금 코로나에 빚 늘어나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찬반이 엇갈립니다. 코로나 직전 그것을 100으로 놓고 거기서 얼마나 회복했나를 각 나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직전이 100입니다. 그 이후에 중국은 100.8, 한국은 101.3, 미국은 100.8. 요까지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좀 낮은 겁니다. 16개월이 지나면서.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전혀 회복을 못하고 그 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국가 채무를 급히 늘리면서까지 돈을 막 쏟아부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은 어떤가? IMF에 보고된 2020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 대비로 우리 부채는 48.7%, 새해 예산 때문에 50.2%로 이제 올라갑니다. 독일,
미국, 일본 심하죠. 그런데 문제는 장기 부채냐 단기 부채냐 이자가 비싼 거 얻었냐 싼 거 얻었냐 이걸 다 따져봐야 되지만 대략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도 자꾸 국가 채무를 걱정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국가 채무는요. 올해 빚 냈으면 내년에 갑자기 사정이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빚을 또 내야 됩니다. 계속 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정말 일이 잘 돼서 빚을 안 내더라도 기존에 얻었던 빚의 이자가 쌓이면서 부채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부채 속도가 빨라지면요. 인플레이션과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고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채 상승의 속도가 문제인 거죠. 지금 너무 가팔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가계부채 등 또 어려운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코로나19를 속히 끝내야 되고 또 이제부터는 부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화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열병식은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이 유력한데요. 이르면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트위터에 올린 위성 사진입니다. 38노스는 김일성 광장 부근 미림 비행장에서 군부대 편성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열병식은 1, 2개월 전 연습이 시작되는데 다음 달에 열병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은 당 창건 기념일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던 지난해에도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며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자의적 정당 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르면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에 열병식을 개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다만 당 창건 기념일이든 정권 수립 기념일이든 올해는 북한이 중요시하는 5년, 10년 단위의 정주년이 아니어서 열병식이 열리더라도 대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정부 당국은 최근 며칠 사이에 열병식 움직임이 포착됐고 10,000명 안팎의 군 병력이 집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열병식에서도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신형 SLBM을 선보인 것처럼 이번에 열병식을 한다면 또다시 신형 무기체계를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할 것 같습니다. 또 열병식을 전후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재개할지도 관심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구했다가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다시 차단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말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황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까지 포착돼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탈레반 간부와의 인터뷰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앵커가 현재 아프간을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 앵커는 탈레반은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카불 장악 이틀 후 여성 앵커와 대담한 탈레반의 모습입니다. ډیر آرامه سواله چې دا یو ډیر مثبت تغییر دی د دې زه مبارکي وایم او د طالبانو مشرتابه او د دې افرادو ته مبارکي وایم. 여성 인권 존중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뒤라는 점, 집권 첫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여성과 했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대담을 진행했던 앵커 아르간드는 일주일 뒤 카타르로 탈출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The women, the Taliban don't accept. So when a group of people don't accept you like a human, they don't have any good picture from you on her mind, on his mind. So it is, I believe it is so difficult.
실제로 대담 이후 탈레반은 여성 앵커들을 일하지 못하게 했으며 보도까지 통제했습니다. And how can I continue my job? I just want to become voice of my people, not voice of a group of people came and said, tell what we want. 대담 역시 탈레반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아르간드는 회상했습니다. I just sit like this. I just have my scarf like this, like because they don't want like this. No? 아프간에서 여성 인권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르카를 안 입은 여성이 사살되는가 하면 납치, 강제 결혼도 잇따릅니다. 경찰 고위직으로 일한 여성도 주먹과 무기, 돌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며 탈레반을 피해 도주 중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이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로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레반은 이르면 내일 새 정부 체제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남부 칸다하르에서 미국제 장갑차들의 탈레반 깃발을 달고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칸다하르는 아프가니스탄 제2의 도시이자 1994년 탈레반이 결성된 곳입니다. 탈레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 종료 대국민 연설을 한 뒤 미국제 전리품으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새 정부 관련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 일부 언론은 3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رسنی زو برخه مقترحات سپوري کوشش کړي سي غرابه روانه وساتو همداسې د تعلیم تربیه برخه کې حادثه روانه دي نوري برخه به ان شاء الله زر فعال سي امید لرو چې هر حکومت اعلان سي او هر نورمال سي 새 정부의 수장은 탈레반 최고 지도자 아쿤드 자다가 유력합니다. 탈레반 문화위원회 소속인 에나몰라 사망간이는 톨로 뉴스에 아쿤드 자다가 새 정부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이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61년생으로 추정되는 아쿤드 자다는 2016년부터 탈레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쿤드 자다가 최근 주재한 3일간 회의에서 새 정부 형태로 이란과 비슷한 정치 체제가 제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신정일치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지만 입법부 의원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선출합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탈레반이 조직 2인자로 탈레반 창설자 중 한 명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를 외무장관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또 탈레반 창설자 무하마드 오마르의 아들이자 군사작전을 총괄해온 무하마드 야쿠브를 국방장관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고위직 인선에서 여성은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검찰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야권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6192님,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의혹이 하나 더 늘었네요. 엄정하게 수사해주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4058님, 살인과 성폭행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813님, 여전히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분들의 고생을 기억하고 다 같이 방역 수칙을 꼭 지킵시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요즘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층간 소음은 소음의 문제지만 또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은 아래 윗집 사는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로 오고 간 편지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위층 주민이 아래층 이웃을 공격했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한 남성이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졌습니다.